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왜곡된 자막으로 국민을 속였다며 MBC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이 오늘 MBC 사장과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고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외교 참사에 책임을 묻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해상훈련에 반발해 사흘 만에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찾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행동이 불안정하고 도발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코스피는 2% 넘게 급락해 2년 2개월 만에 2,200선이 붕괴됐고 환율은 13년 6개월 만에 장중 1,440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 국내 금융시장의 충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명이 숨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과 경찰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화재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발화 지점에 있던 1톤 화물차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러시아 영토 편입 주민 투표는 가짜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조만간 합병을 승인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미국 등 서방 세계는 합병은 결코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열고 추가 방역 조치 완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합니다. 경북 지역의 한 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에게서 1,000만 원어치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교도관을 직위 해제했고 교정당국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파도를 막기 위해 설치해놓은 콘크리트 구조물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최근 3년여 동안 270여 건 발생했고 4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전국 항만 44곳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서 사흘 만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동해에서 진행 중인 한미연합해상훈련에 반발하는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곧 일본 해상자위대까지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한현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사흘 만에 또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을 발사했는데 비행거리는 약 360여 킬로미터, 고도는 약 30여 킬로미터, 속도는 약 마하 6으로 탐지됐습니다.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함경북도 소재 무인도 알섬을 향해 발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김승겸 합참의장과 러케메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상황을 긴밀히 공유했다고 밝힌 뒤 북한의 도발 행위는 한미동맹의 억제와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 현재 동해에서 진행 중인 한미연합 해상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이란 분석입니다. 또 비무장지대, DMZ 방문을 예고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 일정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해상훈련을 포함한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의 성격도 있고 핵실험 전까지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한미의 확장 억제력에 대한 탐색의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해상연합훈련도 곧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같이 밝힌 뒤 예정된 훈련 장소가 독도에서 불과 1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라며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어젯밤 9시쯤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받았고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NSC 상임위 참석자들은 현재 한미 연합해상훈련이 진행되고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이 예정된 상황에서 북한이 사흘 만에 재차 도발한 점에 주목하고 동향을 예의주시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현재 시각 28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발사는 북한 주변 국가 및 국제사회 위협으로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의지를 갖고 있고 북한이 대화에 참여하길 촉구한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은 굳건하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풍계리 3번 갱도를 완성해 핵실험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다음 달 16일 중국 20차 당대회와 오는 11월 7일 치러질 미국의 중간선거 사이에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중 관계와 관련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 8차례가량 친서 교환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에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방한 전날 이뤄진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의 한국 방문을 예정대로 진행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 구축함 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국제사회 위협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The DPRK launched a ballistic missile as part of its illicit weapons program, which threatens regional stability and violates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이어진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도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행동은 불안정하고 여러모로 도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과 거의 동시에 나온 발언으로 북한 미사일 도발을 비판한 겁니다. 백악관에선 해리스 부통령 한국 방문 전날 북한이 미사일을 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북한이 늘상 해오던 시위 방식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다음 날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한 겁니다. North Korea has a history of doing these types of tests, so it's not it's not unusual. It is something that they do historically.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해리스 부통령이 예정대로 한국을 방문하는 건 한미 두 나라의 철통 같은 동맹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will reaffirm the U.S. commitment to the RK's defense in Ironclad. As you just could tell, that trip is going to continue. 백악관은 한국전 휴전 70년 만에 부통령이 DMZ를 방문하는 것도 적잖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에선 북한이 다음 달 중순 이후 핵실험을 강행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러시아의 핵 사용 위협과 더불어 핵 억제력을 시험받게 될 거라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비속어 논란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자막을 조작했다며 MBC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편파 조작방송 진상규명 TF는 오늘 대검찰청에 MBC 박성재 사장과 보도국장, 디지털뉴스국장, 기자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이들이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윤 대통령의 발언 영상에 사실과 다른 자막을 달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영상으로 윤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이 훼손되고 동맹국을 조롱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진상이 파악되는 대로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상정이 되면 단독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의장 측 관계자는 김 의장이 여야에 협의하라고 요청해둔 상태라면서 상정 여부에 대해 숙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논란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는 기본사회와 함께 국회 개헌특위 설치도 제안을 했는데 여당은 이 대표 주장을 일축하며 날선 비판으로 맞섰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국회 입성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대 화두는 기본사회였습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 시리즈를 종합한 것으로 소득, 주거,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 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정부의 부자감세 시도로 거듭 규정하고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논란은 명백한 외교 참사인데도 그 책임을 언론과 야당에 돌리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그리고 야당에 뒤집어 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논의를 포함한 개헌특위 설치와 단계적 북핵 문제 해법도 제안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자는 대목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비꼬는 여당 의원들의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기본사회 주장은 현실적 재원 대책이 없는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대통령 순방 문제를 비판한 건 역시 국익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자해 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외교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 건의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라는 점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민생 현안 해결에 주력했던 이재명 대표가 순방 논란 등 윤석열 정부 실정 문제에서도 본격적인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기국회 내내 여야의 치열한 혈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집권 여당으로서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밝힐 예정입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 오전 10시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이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연설문에는 윤석열 정부 집권 첫 해를 맞아 민생 회복과 국제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금주령이 내려졌던 연찬회에서 음주하는 모습이 공개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해 봉사활동 현장에서 실언을 한 김성원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5시간 동안의 회의를 마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연찬회 당시 금주령에도 음주하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윤리규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 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되어 윤리규칙 제4조 위반 여부 심의. 관심이 됐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는 이번 회의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달 6일로 잡은 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권성동 전 원내대표 두 사람을 불러 소명을 들을 계획입니다. 10월 6일에는 이준석 당원과 권성동 당원 모두 출석 요청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윤리위는 이와 함께 당 수해봉사활동 현장에서 실언을 해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오늘 윤리위원회에서 그 얘기는 어떨까요, 제가? 비록 당 명예를 실추시켰지만
김 의원이 그동안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차례에 걸친 공개적 사과, 19일에 걸친 수해복구 봉사활동, 수해복구 및 지원을 위한 3개의 법률 개정안 제출 등을 참작하였음. 윤리위는 또 당론과 반대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등을 주장해 징계위에 회부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엄중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가 방역 조치 완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합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은 오늘 아침 국회에서 국민중심 코로나19 방역 관련 당정협의회를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전면 해제한 것처럼 국민이 불편을 겪지만 실효성이 없어서 추가로 해제해야 할 방역 조치는 없는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정부에 한국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 완화 등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북 지역의 한 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에게 1,000만 원어치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교도관은 받은 돈 일부로 재소자의 스포츠 토토를 대신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자신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통화를 시켜주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교도관을 직위 해제했고 교정당국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청송교도소라 불렸던 경북 북부 제3교도소 20대 재소자 A씨는 지난달 50대 교도관 B씨에게 100만 원을 줬습니다. 이후 다시 500만 원과 300만 원을 B씨의 차명 계좌로 이체했는데 교도소 안에서 가족에게 전화해 송금을 부탁했습니다. 내 좀 급하게 좀 쓸 게 있어서 가는데 전 이체 좀 해줘. 얼마? 300만 원 정도. B 교도관이 받은 금품은 현금 900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 모두 1,00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B 교도관은 A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고 적발될 것을 우려해 A씨 가족에게 통화 기록까지 지우라고 했습니다. 부정 물품을 직접 맡아줬던 사실을 A씨 가족에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급하다고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고데기하게 전화기를 사용하게 해줬는데 저도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바로 지우시면 되고. 하지만 이후 B 교도관과 사이가 틀어진 A씨가 교도소 측에 이런 사실을 신고했고 해당 교도소가 조사에 나선 데 이어 관할 지방교정청이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B 교도관은 뒤늦게 원금의 이자까지 얹어 갚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또 일부 현금의 경우 자신이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A씨도 이를 하고 싶어해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B 교도관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에도 경북 포항교도소 교도관이 재소자에게서 뒷돈을 받아 적발됐고 그보다 앞서 부산구치소 교도관은 재소자들에게서 3천만 원을 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취임 직후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을 내놓으며 사기 진작에 힘쓰고 있지만 일부 공무원의 비위가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한창일 때 생활치료센터 운영 계약 등을 잇따랐다는 것으로 드러난 여행업단체 회장 업체가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된 혐의는 사기지만 이후 국고 횡령 등이 인정되면 관계자들이 받는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최근 YTN 단독 보도를 통해 여행업단체 회장이 이끈 업체가 생활치료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과다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업체 가운데 한 곳이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 서울 영등포구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금을 부당 청구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그만둔 인력이 2달간 일한 것처럼 속인 건데 관련 대금은 1,384만 원에 달합니다. 업체와 49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던 서울 영등포구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허위 청구한 대금을 모두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2달 동안에 허위로 근무를 안 했는데 근무했다고 허위로 청구한 분 한 명이 계셨대요. 그분을 확인한 거를 우선 환수 조치한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 허위 청구가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은 관련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가 이를 거부하면서 지난 5월 경찰 고발이 진행됐습니다. 고발이 있고 넉 달 정도가 지났지만 경찰 수사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업체 측을 한번 불러 조사했는데 이후 근무자와 업체, 지자체 사이 정확히 어떤 내용의 계약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돈을 빼돌린 뒤 유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고발장에 적시된 사기가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임금을 청구한 기관에 대한 사기죄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형법상 성립할 여지가 있고 민사상으로도 부당이득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해야 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인건비뿐 아니라 수백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관계자들에게 국고손실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서울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를 숨지게 한 뒤 돈을 훔쳐 달아난 세입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제 오전 서울 신림동에 있는 4층짜리 고시원에서 건물주 74살 여성을 숨지게 한 뒤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최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던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경찰이 불법 촬영 혐의 등을 추가해 다시 영장을 신청한 끝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첫 영장 심사 때와 달리 피해자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엘리베이터 납치 미수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A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취재진 질문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던 게 맞습니까? 휴대폰에 아동 성착취물이랑 불법 촬영물 있었는데 맞습니까? 법원은 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피해자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저녁 7시 10분쯤 경기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납치해 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흉기를 들고 여학생의 가방을 붙잡아 다시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CCTV에 포착됐습니다. 꼭대기층에 다다른 순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주민과 마주치면서 여학생은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도주나 재범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특히 A씨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 학생과 가족은 내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와이프도 아직까지 일을 못하고 아픈 상태고 애는 이제 이렇게 늦게까지 끌고 온 것도 답답한 점이었고. 경찰은 보강조사를 벌인 뒤 영장 기각 17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번엔 법원 판단도 달랐습니다. 애초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행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실토했습니다. 또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직접 여성들을 몰래 찍거나 아동 성착취물을 보관하고 있던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해 A씨를 다음 주 검찰에 넘길 방침이지만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법원의 신뢰성에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오늘 대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보복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공군 중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소속 후임 부사관인 고 이해람 중사를 추행해 상해를 입게 하고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돈 스파이크는 법원 심문이 끝난 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혐의 자체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네, 인정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고요. 조사할 상실이 임해서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마약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최근입니다.
9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루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준비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미 연합훈련 그리고 이 북한 미사일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해군이 이번 연합훈련 뒤에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이 대잠 훈련을 진행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연합해상훈련은 지난 26일부터 오늘까지 나흘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내일인 30일에는 한미일 해군이 동해에서 함께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북한의 잠수함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대잠 훈련인데 이 훈련 발표가 있은 지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SRBM 2발을 발사한 걸로 보이는데요. 한미연합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동해 쪽으로 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특히나 미국 항공모함이 떠 있는 해상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와도 실질적인 보복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미 군 당국은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루안스크주, 도네츠크주, 그리고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여기서 이제 합병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잠정적인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87%부터 99%까지 그야말로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왔는데요. 네. 그러면서 유럽연합을 포함한 40개 국가에서 1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모니터링을 했다면서 이 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BBC 등 외신들 보는 시각이 좀 달랐는데요. 이번 투표가 자유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않았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투표 결과를 토대로 오는 30일 푸틴 대통령이 이 지역들에 대한 러시아 편입을 공식 선포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앞으로 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공세를 누군가가 펼친다면 러시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면서 핵까지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 군 당국은 러시아가 전면적 핵 전쟁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황무지의 전술 핵무기를 사용해서 항전 의지를 꺾는 등 이런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공무원 시험 문제를 제출하는 국가고시센터가 처음으로 언론에 노출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보안시설이기도 한데요. 국가고시센터가 이제 처음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네. 인사처가 공개를 한 건데요. 이 건물들 사이에 쉼터와 일부 체력 단련 시설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평범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이 건물들 위편으로 낚싯줄이 촘촘하게 걸려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네. 혹시 모를 드론의 촬영을 막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건물도 자세히 보면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유리창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이마저도 안에서 자물쇠를 꼭꼭 채워두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 안팎에는 69대의 CCTV가 늘 설치가 돼서 돌아가고 있다고 하고요. 또 사설 경비업체 관계자들이 24시간 내내 센터 곳곳을 감시한다고 합니다. 문제 출제위원들은 일주일에서 길게는 18일 정도 합숙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 외부와 접촉은 철저하게 차단됩니다.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기기 반납은 기본이고요. 상을 당하거나 병원에 갈 때에도 직원과 보안요원을 동행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출제 기간 동안에는 음식물 쓰레기 반출도 금지하면서 센터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모든 것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합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런 노력 덕분에 그동안 출제 오류 비율이 0.06%에 그칠 수 있었다고 말했지만 출제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14년째 동결 상태라서 점점 더 섭외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제 출생아 수가 매년 매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와 같은 출산율 위기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경제 전문가가 의견을 내놨어요. 네, 맞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키르케고르 선임 연구원입니다. 지금 네. 사진도 나와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보면서 논문을 여러 편 발표한 연구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해서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연구원은 한국의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성차별적 사회 구조라고 봤는데요. 그동안 높은 주거비나 교육비를 원인으로 분석하고 현금 지원을 해오던 우리의 시각과 대응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원은 한국 여성들에 대해서 고등교육 비율이 높고 경제적 자립도도 높다고 분석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결혼과 출산이 한국 여성들에게는 나쁜 거래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겁니다. 네. 학력과 경제력을 갖춰서 스스로 결혼과 출산 여부를 결정할 능력은 커졌는데 아이를 낳으면 일을 그만둬야 한다와 같은 주위의 낡은 정서로 인해서 단념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 겁니다. 또 결혼 시장의 불균형도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는데요. 여성들이 원하는 교육 수준은 높으면서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려는 남성은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 대책 중 하나로 이민 결혼을 장려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혼 상대를 구하지 못한 한국 여성에 맞는 배우자를 해외에서 구해오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출생이 심각하다면 이러한 새로운 접근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반드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대학의 재정난은 심각한데 초중고에는 돈이 남는다는 내용의 기사네요. 어떤 내용이죠? 맞습니다. 교육 재정의 불균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적립금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올 한 해에만 15조를 더 적립해서 누적 20조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기금이 급증한 이유는 세금은 느는데 학력 인구 감소로 써야 할 돈은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같은 것을 무상으로 주거나 교복비 등을 명목으로 현금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도의회의 견제가 있기 때문에 퍼주기식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한편 대학들은 14년째 등록금 동결로 인해서 재정이 말라가고 있다고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교육 재정의 불균형한 집행이 대학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초중고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를 손봐서 대학 등 고등교육에 투자하자는 요구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치매가 한국인 사망 원인 10위 밖에서 7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부동의 1위는 암이죠? 예, 맞습니다. 40년 동안 변하지 않고 1위는 그대로 암입니다. 네. 심지어 매년 암 사망률은 꾸준히 오르는 추세입니다. 작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161명이 암으로 사망했고요. 사망자들로 보자면 4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순위가 크게 오른 다른 질병들을 보면은 3위에 오른 폐렴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면역력이 떨어진 고령자가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7위에 알츠하이머병 치매, 또 9위에는 폐혈증이 작년에 처음으로 10대 사인에 포함이 됐는데요. 인구 구조가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이렇게 노인성 질환 위주로 순위가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위인 암을 세부적으로 보면요. 폐암 사망이 그중에서도 1위였고요. 이어서 대장암, 간암, 위암, 췌장암 순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암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나 조기 발견, 조기 치료였는데요. 5년마다 대장 내시경 검진을 하고 1, 2년마다 위암 내시경 검사를 받는 등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네, 건강검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곱 명이 숨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화재 원인이나 소방시설이 정상으로 작동했는지 등을 확인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유가족들도 대부분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장례 절차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대전 현대아울렛이 지난 6월 소방점검 때 받은 24개 지적사항 자료입니다. 스프링클러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SVP 감지기 단선과 불량은 물론이고 경보장치와 피난 설비에도 문제가 있다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회사 측은 이미 지난달 모든 지적사항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화재 당시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스프링클러나 제연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합동감식팀은 그래서 소방밸브와 물탱크 등 각종 소방설비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는 물탱크는 정상 수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눈으로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전자식 로그 기록과 함께 개조를 해봐야 됩니다. 이 로그 기록을 포함해 소방점검 지적사항이 제대로 조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소방설비와 관련된 서류와 전자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화 지점에 있던 1톤 화물차도 꺼냈습니다. 주변 잔해물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차량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재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 1명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원래는 3명의 발인이 예정돼 있었지만 다른 2명의 경우 유족 결정으로 연기됐습니다. 유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직 발인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일부 유족이 장례 절차를 중단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아울렛 역시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진 뒤 구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수사를 통해 상세한 내용이 드러난 후에야 유족들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파도를 막기 위해 바닷가에 설치해 놓은 콘크리트 구조물 테트라포드에서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상 한 번 떨어지면 목숨을 잃을 만큼 위험하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보도 송세혁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속초 장사항 방파제에서 낚시하던 70대 남성이 테트라포드 사이 5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런 사고 위험 때문에 방파제마다 출입을 막기 위한 울타리를 쳐놨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낚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울타리 너머 아찔한 테트라포드 사이를 서슴없이 다닙니다. 심지어 슬리퍼 차림도 보이고 하나같이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습니다. 위험하진 않아요. 테트라포드는 표면이 둥근 데다 미끄러운 해조류가 낀 곳이 많아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추락할 위험이 큽니다. 높이도 5m 안팎으로 한 번 떨어지면 치명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탈출과 구조도 어렵습니다. 네, 그 테트라포드 사고는 사고 발생 시 공간이 좁고 미끄럽기 때문에 구조에 어려움도 있지만 야간이나 파도 소리 등으로 요구 조절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3년여간 전국에서 발생한 방파제 추락 사고는 270여 건으로 4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방파제 추락 사고가 잇따르자 해양수산부는 2년 전 항만법을 개정해 전국 항만 44곳을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어기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 스스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충남 천안시 성완읍의 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벽과 지붕만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상태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서창 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 2대와 화물차 1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40대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화물차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부고속선 영동역 부근에서 KTX 열차 운행이 한때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어제 저녁 8시쯤 경부고속선 영동역 부근에서 강풍 위험 경보가 내려져 안전 확보를 위해 정차 후 일부 구간에서 기존선 우회 운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운행은 1시간 40여 분 만에 정상화됐지만 KTX 열차 30대가 짧게는 10분, 많게는 80분가량 지연됐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현재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 매우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은데요. 충북 진천과 전북 김제의 가시거리는 50m까지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여기 수도권 지역은 먼지까지 말썽입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중서부 지역은 오전과 밤 한때 일시적으로 대기질이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강한 볕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16.5도, 대구는 14.3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광주와 대구는 28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겠습니다. 개천절인 다음 주 월요일 중부와 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4월 중순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전까지 2분기 동안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 사실상 마지막 손실보상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2년 넘게 이어져 오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방역 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65만 개사에 8,900억 원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1분기 때 94만 곳, 3조 5천억 원에 비해 대폭 감소한 규모입니다. 국세청 자료 등으로 이미 보상금이 사전 정산된 신속 보상 대상이 전체의 88%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식당과 카페가 81%로 가장 많습니다. 또 손실보상 하한액인 100만 원을 받는 사업체가 8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집계 결과 이들 46만 4천 개 업체는 한 곳당 평균 74만 5천 원을 추가로 받아 실제 손실액의 4배를 보상금으로 받게 됐습니다. 온전한 손실보상 일환으로서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하겠다고 약속드린 점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물가나 금리 상승 등의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보상금 신청은 오늘부터 시작되며 첫 닷새가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오부제로 운영됩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확인 보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54조 원과 손실보상금 6조 8천억 원 등 총 61조 원 정도를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지난 6월에 취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처음으로 방송에 출연해 태양광 사업 대출 점검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최근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급격한 외화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먼저 최근에 환율 급등과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를 두고 급격한 변동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 기초 체력 등을 볼 때 너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우려하시는 것처럼 단기간의 외화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지 않을 거라고 저희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최근 5번째로 이뤄진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조치가 금융권 부실을 키울 거란 우려에 대해선 은행들과 협의해 위험을 최대한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는 보완하겠다면서도 대출금리 인하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출금리가 좀 주는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보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조 6천억 원에 달하는 태양광 사업 대출의 부실 의혹과 관련해선 문제가 제기돼 실태 조사를 벌이는 단계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다만 필요하면 검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전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책무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다만 어떤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잘 겸허히 들어서 이 금감원장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게 임명된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란 비판과 우려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막내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대대적인 빚 줄이기에 나선 강원도가 사상 처음 출자 기관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지난 어린이날 개장한 외국계 어린이 테마파크 춘천 레고랜드와 관련이 있는데요. 1년 2개월 뒤 갚아야 할 2천억 원 금융권 부채 때문입니다. 보도에 지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개장한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외국계 테마파크로 유치와 건립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테마파크 부지 100년 무상 임대 등 강원도가 퍼져도 너무 퍼졌다는 겁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 출자 공기업도 만들었습니다. 의암호 내 중도에 만들어지는 테마파크라 강원중도개발공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테마파크 개발이 지연되며 중도개발공사는 시작부터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특히 내년 11월 만기돼 갚아야 할 2천억 원 금융권 대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중도개발공사가 자력으로 갚을 능력이 없어 지급 보증을 선 강원도가 전액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 대대적인 빚 줄이기에 나선 강원도는 출자 기간으로는 사상 처음 중도개발공사에 대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돈을 이렇게 받아다 쓰고는 잘 운영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갚아야 될 빚이 남아있는 겁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가 보증 채무 부담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고, 강원도는 기업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새로운 관리자를 통해 자산 매각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중도개발공사가 소유한 자산은 의암호 일대 강원도 유지 41만 제곱미터로 추정가는 약 3,700억 원. 하지만 채권단 반발 속에 법원이 기업 회생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더라도 제때 제값을 받고 자산 매각과 빚 청산이 가능할지는 의문인 상황. 무엇보다 불공정 사업 구조와 부실 경영 논란 속 출자 기간 법원 회생 신청이라는 대책을 내놓은 자치단체 신용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최근에 고금리 그리고 경기 침체 등으로 증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미국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좀 반등다운 반등을 했어요. 예, 어제 3대 지수라고 이야기하죠. 네.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지수가 한 2% 정도 다 반등을 했는데요. 네. 계속 내려가다가 이제 반등을 해서 사실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유는 근본적으로 한 크게 2개 정도로 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굉장히 불안정한 국제 금융시장을 네. 유발했던 영국이 좀 흔히 말하는 국채 매입 정책을 펴서 네. 어떻게 보자면 시장의 유동성을 풀고 국채 금리를 낮추는 이런 정책을 함으로써 영국의 어떤 파운드와 채권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이에 따라 흔히 말하는 국제 경제에 대한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발 위기가 사실 이번 주에 주가 하락을 많이 유도했는데 이제 영국발에 대한 어떤 그 영국 중앙은행이 영란은행이라고 이야기하죠. 영란은행이 개입을 하면서 이제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파운드와는 기축통화입니다. 파운드와는 기축통화고요. 달러와도 기축통화고 엔화도 기축통화인데 네. 파운드화가 이렇게 흔들리고 파운드화의 국채 금리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올라갔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파운드화 국채 금리가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는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고 수요가 준 게 어디로 갔냐면 미국 채권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네. 기축통화끼리는 어느 정도 대체 해제라고 이야기하죠. 대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끼리는 대체 관계가 있어서 파운드화에서 빠진 돈들이 미국으로 갔다. 미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포인트를 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갔는데 네. 어제 이제 최근 한 2년 만에 가장 많이 빠지는 수준으로 금리가 빠져서 그러니까 3.7%대 후반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이게 국채 금리가 안정되니까 결국은 주가 부양을 할 수 있는 주가 반등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어제 국내 금융시장은 상황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2% 넘게 급락해서 2,200선 아래로 좀 떨어졌는데 이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실 이제 지금 상황 국제 시장이 너무 안 좋다. 국제 금융시장, 국제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파운드와 관련 위기가 첫 번째겠죠. 아무래도 지금 파운드와 가치가 급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보통은 1달러당 그러니까 1.1달러, 그러니까 1파운드당 1.1달러 수준 유지했는데 네. 지금 1.04까지 갔다가 오늘 조금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좀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이 있는데 영국의 경기 자체가 브렉시트 이후로 안 좋고 그다음에 영국이 적극적으로 흔히 말하는 그 감세 정책을 핀다고 얘기하죠. 감세 정책을 피면은 아무래도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국가 신인도에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국제 경제 상태가 굉장히 혼란했다. 영국발 위기가 하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떻게 보자면
그 천연가스에 관한 문제인데요. 러시아가 뭐 의심이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흔히 말하는 천연가스 관이 있을 텐데 네. 거기가 이제 파손이 됐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죠.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 에너지 가격 급상승이기 때문에 유로 경제에 굉장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에 따라서 네. 유로 주가도 많이 내려가고 이런 유로존의 주가도 많이 내려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런 크게 두 가지 요인, 영국의 어떠한 불확실한 상황 그리고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우려와 이에 따른 에너지 가격 인상 이런 우려들이 겹치면서 결국은 국제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면서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 반영이 되고 국내 시장에 반영이 되면 주가가 또 떨어지게 되면은 최근에도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이런 성향들이 많이 보였는데 이 양 자체가 줄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가 하락하게 되면은 흔히 말해서 청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 매매를 통해서 이게 청산이 되게 되는데 이러면 결국 주식들이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가격도 추락하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들이 겹치면서 결국 국제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이런 것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게 되고 국내 시장에서 반대 매매가 늘면서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환율의 상승세도 지금 무섭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돌파하겠다, 초읽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상승 속도가 여전히 너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환율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뭐 1,300원, 1,400원, 1,450원까지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펀더멘탈한 요인하고 수급 요인이 겹치면서 지금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펀더멘탈한 요인은 미국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계속적으로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죠. 내년까지 긴축 정책을 강하게 하겠다. 그래서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리겠다는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내년 하반기쯤 되면 완화되지도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런 기대감이 희석이 되고 점차적으로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미국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 금리는 못 따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환율이란 것은 이런 금리 격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환율은 금리를 많이 주는 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 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결국은 환율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돼 있으면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그 수급 또한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무래도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달러를 가진 분들이 결국 내놓지 않게 되겠죠. 왜냐하면 며칠 있다 팔든지 몇 달 있다 팔든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1,400원에 파는 것보다 1,500원 팔면은 7, 8% 이상 수익이 나니까 네. 수급 자체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이런 수급 요인들이 급작스럽게 반영을 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10원, 20원씩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지금 외환시장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기획재정부가 간담회를 열었는데 지금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는 원인을 여괴가 아니고 이제 국내로 지목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환율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외국 시장에서 투기라고 이야기하죠. 네. 외국 헤지펀드들이 투기를 이야기하는데 헤지펀드들이 투기하는 채널들이 여객금융시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원하는 국제화가 아직까지 잘 진행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뭐 엔화나 뭐 다른 통화에 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엔화 같은 경우에는 뭐 도쿄에도 있고 파리에도 있고 뉴욕에도 현물환 시장이 다 있습니다. 현물환 시장이라는 것은 달러를 거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화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들, 엔화 현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들이 열려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울시장 하나밖에 없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서울시장에서만 현물환이 거래가 되는데 그 밖에 밤의 수요는 어디서 하느냐? 흔히 말하는 여객 파생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NDF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 이 NDF 시장을 통해서 결국은 밤에 혹은 밤사이 이런 여러 가지 해외 투자 수요들이 몰리게 되는데 지금 NDF 시장 자체로만 보면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다. 네. 그러니까 실제 이상적인 거래 움직임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NDF 시장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선물환인데 특수한 종류의 외화 선물환을 거래하는 시장인데 이쪽 투기적 수요가 몰리면 이게 매도나 매수 포지션들이 급격하게 변해야 되는데 그런 현상들은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외부 요인은 아니고 국내적인 요인. 국내적인 요인이 어떤 것이냐? 결국은 달러를 공급이 돼야 되는데 네. 달러 공급에 대한 어떤 그 채널들이 굉장히 막히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 경제이기 때문에
달러 수요에 대한 부분은 항상 있거든요. 네.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느리기 때문에 이런 미스매치가 생기고 이런 미스매치에 따라서 환율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안화 가치도 대폭 떨어졌습니다. 뭐 파운드, 유로, 엔화 세계 통화 가치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거든요. 속수무책인 상황인 거죠. 사실 뭐 킹달러 얘기들이 뭐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저희가 뭐 통화 수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국하고 뭐 한국하고 통화 수합을 최근에 한 게 코로나19 시점이었는데요. 네. 그때는 미국이 어떻게 보자면 환율을 좀 낮출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흔히 말해서 원화를 강하게 할 이유가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오면은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는데 국채 사줄 사람들이 미국 국내도 있지만 해외도 있기 때문에 자국환의 가치를,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를 좀 떨어뜨려서 해외에서 이제 채권을 많이 사게끔 유도를 해서 채권 발행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상황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흔히 말해서 달러를 약하게 하고 원화를 강하게 해서 환율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상황이 전혀 다른 것은 미국이 어떻게 보면 환율을 높게 가져가면 높게 가져갈수록 그래서 자국환의 가치를 높게 가져가고 타국환의 가치를 낮게 가져갈수록 사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관리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국환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수입 물가가 싸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입 물가가 싸진다는 얘기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원자재 가격이 싸진다는 이야기고, 원자재 가격이 싸진다는 것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공급망을 통해서 최종 생산품의 가격이 싸지고 소비자 물가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가 아니고 내수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환율이 올라가도 뭐 크게, 그러니까 강해져도 크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강달러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적극적으로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 외환의 임밸런스, 지금 굉장히 불균형이 심해서 환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내 상황 자체가 흔히 말하는 킹달러를 유도하고 있는 이런 조건들이 돼 있고 국제 경제 자체가 사실은 미국의 이런 금리 인상을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동안은 달러와 강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적인 요인 그리고 미국의 금리 정책이 정확하게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하고는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킹달러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환율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달러로 각국의 통화 가치가 이렇게 폭락한 데 이어서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떨어졌거든요. 뭐 1997년과 같은 외환위기가 아시아에서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특히 너무 평가절하라고 이야기하죠. 그 엔화라든지 위안화의 가치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면은 투자자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위기론의 어떤 근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수요 자체가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통화란 것이 결국, 그러니까 환율이란 것은 어떤 통화에 대한 수요고, 근데 앞으로 하향할 것이다, 급격하게 하향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계속되면은 아무도 뭐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지금 그 엔화라든지 위안화를 사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환율이 더 떨어지게 되고, 환율이 더 떨어지게 되면은 경제에 더 큰 상황이라는 게 부정적인 영향이겠죠.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에 따른 부도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외채를 못 갖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뭐 위안화라든지 엔화가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엔화가 뭐 1달러당 150엔 이상으로 가게 되면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발생한다는 얘기는 외채, 특히나 이제 주식과 채권 투자가 있는데 해외에서 달러들이 주식형이나 채권형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런 달러 외채라고 이야기하죠. 달러 외채가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단기적인 자본 유출입이 커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국가 신인도 위기란 것은 결국은 달러 주식을 못 갚는다기보다는 달러 채권에 대한 어떠한 것들을 못 갚아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부도란 것은 결국 어느 기업이나 뭐 가게나 마찬가지는 빚을 못 갚을 때 발생하는 거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단기 외채의 움직임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서 국제 경제상 뭐 자본 유출 차원에서 볼 때는 위기는 아니나, 근데 앞으로도 급격하게 위안화가 하락한다든지
급격하게 엔화가 하락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전이로 인해서 아시아 투자자들이 발길이 끊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지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외환위기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요. 인플레 감축법이죠.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좀 해결 방안이 나올까요? 사실 단기적인 해결 방안은 안 나올 것이라고 다들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한국 정부에서 요청을 하고 있지만 지금 뭐 이거는 경제 상황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이유긴 한데 결국 바이든이 11월 선거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굉장히 어떠한 뭐 자기의 성공적인 업무 수행 이런 정도로 지금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개정한다는 게 사실은 좀 어렵지 않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IRA,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인데 결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에 생산한 것들 그리고 배터리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미국에 생산한 그 원료의 비율이 얼마나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놨는데 이런 보조금을 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수혜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보조금 작다 이런 논의들도 있고 이게 상호 호혜적으로도 안 맞는다라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 뭘 고치기는 굉장히 어렵다. 물론 정부에서 계속 어필을 하는 것이 향후에 어떤 특정 경제 상황이 되고 이해관계에 맞았을 때는 이제 고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겠지만 뭐 이번 뭐 해리스 부통령이 왔을 때 이걸 가지고 아예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급작스럽게 개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당정이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 해결책 중에 하나가 보니까 심야 시간 택시 호출료 인상이더라고요. 요금 올리는 게 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뭐 일단은 완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 지금 흔히 말해서 미스매치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택시는 아시다시피 개인 택시가 있고요. 흔히 말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 회사 택시라는 게 있는데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이 줄어든 것들이 회사 택시입니다. 근데 회사 택시라는 경우는 보통 밤이면 밤, 낮이면 낮 이런 식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밤에도 공급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19 이전에는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택시 배차 자체가 줄다 보니까 뭐 개인 택시들만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 개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약간 연세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결국은 택시 운행 자체를 낮에 많이 하시거든요. 낮에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심야 시간, 특히 사실 택시는 심야 시간에 가장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다른 대중교통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택시를 운행해야 될 상황이 많고요. 이용해야 될 상황이 많고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결국은 공급적인 미스매치가 있기 때문에 수요 공급 차원에서 미스매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제 흔히 말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심야에 택시를 운행하면은 그 호출료를 지금 3,000원 수준에서 5,000원까지 더 받을 수 있게 하고 호출료에 대한 수익금 역시 흔히 말하는 기사님들이 90% 이상 가져가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다라는 정책을 피고 있거든요. 뭐 이에 더불어서 이제 밤에만 한시적으로 뭐 택시 기사님을 더 배치한다든지 이분들을 뽑아가지고 운영한다는 여러 가지 방안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제 택시 요금을 정하는 건 지자체인데 지금 뭐 지자체가 이걸 올릴 수 있다 이런 소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야 시간 택시 호출료도 오르고 그리고 원래 택시 요금도 오르게 되면 택시 요금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건 아닙니까? 예, 그런 우려들이 있고요. 특히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 전기료도 10월 달에 올라가는 게 거의 이거는 이미 스케줄된 일이고 가스 요금 같은 것도 당연히 천연가스 요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 흔히 말해서 공공버스 요금이나 공공교통 요금 지자체가 결정하는 것들인데 택시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서민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기름값들이나 여러 가지 인상 요인 자체는 사실 많았습니다. 인상 요인 자체는 많았는데 올해는 사실 지방자치가 가스료라든지 전기료의 인상폭 자체가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되니까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공공 요금이라고 이야기하죠. 공공교통 요금은 내년에 올리든지 내후년에 올리든지 조금 미루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사실 논의를 펼쳤는데 지금 너무 수요와 공급이 안 맞다 보니까 이제 택시 요금 인상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을 맞춰주고 기존에 이제 택시 기사를 하시다가 나가신 분들 다시 이제 택시 쪽으로 택시 업계로 불러서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을 맞추려는 이런 정책들을 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크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관 누출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룰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이번 사고의 배후가 누구인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해저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1과 2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사건. 폭발로 추정되는 3건의 누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서방과 러시아는 서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누출 사고의 배후가 누구인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노르트스트림 2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 말했는데 위협을 실행에 옮긴 것 아니냐는 겁니다. 러시아는 자국 가스관이 잠기면 미국 에너지 기업이 반사 이익을 얻게 된다면서 미국을 배후로 지목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The leaks are under investigation. Their initial reports indicating that this may be the result of an attack or some kind of sabotage.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수중 차량으로 폭발물을 비밀리에 실어 나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조사에 착수했지만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Ce que je peux dire aujourd'hui, c'est qu'évidemment, tout est mis en œuvre pour identifier l'origine des événements qui se sont produits et donc. 덴마크는 사고 주변 해역에 선박 운항을 금지하고 노르웨이는 자국 가스 시설에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고조된 시점에서 불거진 가스관 누출 사고로 미국과 러시아, 주변국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우크라이나 점령지의 러시아 영토 편입 주민 투표는 가짜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합병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서방 세계는 합병은 결코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특설 무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자포리지아와 헤르손이어 영원히 함께라는 광고판도 보입니다. 영토 편입을 기념할 축하 무대입니다. 주민투표 지역 4곳에선 약속이나 한 듯 빨리 합병을 승인해달라는 요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Населением республики решение на референдуме. Прошу вас рассмотреть вопрос о вхождении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в состав России. 외국인 투표 참관단도 등장했습니다. 투표가 공정했다는 겁니다. Of course, there were soldiers, but it was not because of forcing the people, but it was to protect us, and not for the people to force them to vote. 오는 30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앞두고 사전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EU 등 서방 세계는 영토 편입 주민 투표 자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We and many other countries have already been crystal clear. We will not, indeed we will never recognize the annexation of Ukrainian territory by Russia. EU는 나아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와 철강 제품 등에 대한 70억 유로 규모의 수입 제한 등 대러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We do not accept the sham referendum and any kind of annexation in Ukraine. And we're determined to make the Kremlin pay for this further escalation. 하지만 러시아가 공세를 늦출 기미는 없습니다. 러시아는 투표를 실시한 점령지뿐만 아니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전체가 해방될 때까지 특별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도네츠크주의 60% 정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러시아가 동원령 발령 이후 해외 도피 행렬이 몰리는 지역 중의 하나인 조지아 접경지대에 차량 통행을 제한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오세티아 자치공화국의 수반인 세르게이 메냘로는 북오세티아로의 차량 진입을 제한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지역에 경계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독립언론 노바야 가제타는 지난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 대상의 부분 동원령을 발령한 뒤 21일에서 24일 나흘간 해외로 빠져나간 러시아인이 26만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 30만 동원령을 내린 가운데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체류 중인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즉각 러시아를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로 미국 대사관은 대사관 홈페이지에 보안 경보글을 올려 러시아가 시민들을 군에 동원하기 시작했다며 미국 시민은 러시아로 여행해선 안 되고 러시아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시민은 즉각 러시아를 떠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러시아가 이중 국적 미국 시민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이중 국적자를 징집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로 인해 한미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한국에 반발을 샀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대차가 미국에 15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데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바이든의 약속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공수표가 됐고 수많은 한국인이 미국에 실망하게 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시다 총리와 만나 강제징용 등 한일 현안의 해결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대표로 직접 조문단까지 보내며 성의를 보인 만큼 앞으로 일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향후 한일 관계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아베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는 방일 이튿날 첫 일정으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먼저 한 총리를 반갑게 악수로 맞이한 뒤 조문단을 파견한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大統領や国務総理をはじめ多くの韓国の皆様方から数多くの丁重な弔意をいただきました。改めて心から御礼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한 총리도 조의와 함께 위로를 전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지난 5월 출범한 대한민국의 신정부는 한일 관계를 조속히 개선 또 발전시키는 것이 공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지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언론에 공개되는 모두 발언에서 한국에 대한 사의 표현 이외 한일 현안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면담에서 한덕수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간 주요 쟁점인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해결 방안을 찾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양측 간에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외교 당국 간 협의 등 다양한 차원의 소통에 더욱 속도를 내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엄중한 국제 정세를 감안해 글로벌 차원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일, 한미일 협력 강화에도 공감했습니다. 이 밖에 일본 무비자 입국 재개를 계기로 한일 간 인적 교류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를 조문에 보내며 최상의 예우를 통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우리 정부. 이에 일본이 얼마만큼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반응을 내놓느냐에 한일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 남동부 플로리다주를 향해서 북상하는 허리케인 이언의 위력이 최고 등급으로 치솟고 있어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미국 언론들은 현지 시각 28일 오후 플로리다 서부에 상륙할 예정인 허리케인 이언의 위력이 최고 등급인 5등급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강화됐다며 최고 시속 250km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언 상륙을 앞두고 저녁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플로리다에선 이미 폭우와 강풍으로 9만 5천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250만 명의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가 갱단의 심각한 폭력 행위로 중대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당국은 IT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교민들에게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이웃 나라로 철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IT는 광범위한 연료난으로 은행 업무나 송금, 응급의료, 인터넷 통신, 교통수단 등 필수적인 서비스가 제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애플이 신작 스마트폰인 아이폰 14의 수요가 예상과 달리 부진을 보이자 아이폰 14 증산 계획을 철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애플이 부품 협력 업체에 올해 하반기 아이폰 14 제품군 600만 대 추가 생산을 위한 부품 생산 계획의 취소를 통보했다고 블룸버그에 전했습니다. 애플은 다만 지난 여름 발표한 대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아이폰 9천만 대 생산 목표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현재 전북 김제의 경우 가시거리가 5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기질도 좋지 못하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중서부 지방은 오늘 오전과 밤 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6.5도, 대전 14.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며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26도, 광주와 대구 28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개천절인 다음 주 월요일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도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